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의 김관우 수석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냐, 도급인에 대한 어떤 첨예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구분 이슈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의 판단에 있어서의 대법원 판결이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구분 총정리 및 실전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구산업안전보건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산업안전보건법에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그 의무 조항을 보게 되면 제18조 2항 안전보건 조종자의 발주자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요.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 등의 도급인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서 산업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구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사업시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다음 두 가지 사업을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치 조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두 번째가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즉, 도급 사업시의 안전보호 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이고, 그리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도급을 주는 사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공사를 도급을 주는 사업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규정에 대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더라도 같은 사업장 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었죠. 예를 들면 기계장치, 환경, 전기, 전산 설비 등 생산 설비의 정기적인 일상적 정비 공사 등은 해당이 되었으나 고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사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비, 조경, 청소 등 영역 서비스, 구내 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 등은 해당 사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급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물건을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정의를 했고, 도급인이란 이와 같은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도급인으로 정의를 했고요. 다만 이 도급인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공사 발주자의 정의도 새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정의를 보게 되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일단 건설공사 발주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건설공사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설공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두 번째가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세 번째가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네 번째가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다섯 번째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입니다. 즉, 이와 같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은 자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냐 도급인에 대한 이슈가 첨예한 이유는 그 처벌 조항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도급인 같은 경우에는 산안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지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안법 제67조 내지 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면 되는데 위반 시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에 따른 어떤 처벌에 대한 수위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이 둘 사이에 따라서 중첩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서 산업 현장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에 대한 이슈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산업 현장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작년 연말에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공사의 사례인데요. A공사는 2020년 항만의 강문 전기보수공사를 수급인 B 주식회사하고 C 주식회사에게 공동으로 도급을 주었습니다. 이때 B 회사 소속 근로자가 관문 상부에서 윈치를 사용해서 18m 관문 바닥으로 H형광을 내리는 작업 중에 윈치와 함께 제자가 관문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1심에서는 도급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정반대로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최종적 대법원으로 가서는 다시 A공사를 도급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어떤 판결문의 기본 입장과 어떠한 기준으로 한번 판결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구산안법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였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고 사망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서 도급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다만 개정 현행 산안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기본 토대로 해서 대법원은 4가지의 어떤 판결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공사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공사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도급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정도도 고려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 도급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 4가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규범적 판단이란 법률 정관 등에 따라 애초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규범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 관리하지 않는 도급인은 산안법이 정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의 도급인은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대법원이 A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법 정관 위탁관리 계약을 보게 되면 관문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업무는 이 A공사의 주된 사업입니다. 관문 보수 공사는 사업 수행의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이게 필수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담 조직을 두고 일상 점검, 주간 점검, 분기별 점검, 반기 점검을 수행해야 하고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사는 자본금이 5조 원에 달하는 반면에 보수업체는 자본금이 10억, 상시 근로자가 10여 명에 불과한 아주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A공사는 관문 정비 보수 공사에 대한 높은 전문성 또는 시공 능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 유무는 큰 고려사항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필수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담 조직을 두고 관문 보수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등 준공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는 등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판단 기준을 해서 대법원은 A공사에 대해서 도급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을 판단하는 하나의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B회사의 1심 판결인데요. 그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 건설 현장이나 일반 제조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 타워 크레인에 그 승강 설비를 보수 공사를 하다가 중량물이 낙하해서 그 낙하물에 재해자가 맞은 사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건설공사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를 해서 B회사는 이 사건 작업의 시공을 그 수급인과 함께 주도하여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서 도급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한번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크레인 승강 설비에 대한 점검 유지 보수 작업은 그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필수적인 공사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판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장 내의 이 타워 크레인은 소유권이 B회사에 있었고 당연히 그 설비에 대한 관리 지체는 B회사로 볼 수 있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B사는 사고 당시에 자본금 및 자체 근로자 수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었고 연내 상시 수행 필요한 사업장 내 승강 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작업을 직접 하려고 한다면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위 작업 전반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이므로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급 사업주로 수급인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업체의 작업 일정, 계획 수립, 시공, 안전관리 등 작업 전반의 진행을 맡기고 위험의 외지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삼가하였다 할지라도 B회사는 규범적으로 이 사건 작업의 시공을 수급인과 함께 주도하여 총괄 관리할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법원은 B회사를 도급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기존의 대법원이 판단했던 그대로 판단 기준대로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업장의 어떤 작업이나 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해서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그 실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